레바논은 과거에는 페니키아라고 불렸죠. 이 페니키아가 무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존재했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해상무역 왕국인 거죠. 페니키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문자죠. 페니키아 사람들이 최초로 알파벳형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뭐 그전에 인제 뭐 수메르나 이집트 보면은 뭐 상형 문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상형 문자가 어떤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양 3 마리, 빵 5개 이런 정보를 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는 이 상형 문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아주 다양한 조합을 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는데, 그런 알파벳형 문자를 페니키아에서 처음 발명을 했고, 그것이 기원전 1000년경 무렵에 그리스에 전해졌고, 그래서 한 1-200년 정도 그리스에서 이제 또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페니키아 문자에는 자음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인제 그리스로 전해진 다음에 1-200년 동안 그리스에서 모음이 생겨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둘 다 갖춘 인제 완전한 문자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완성된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둘 다 갖춘 알파벳형 문자라는 게 완성된 다음에 바로 그리스에서 출간된 작품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팔레스타인이 있고 페니키아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는, 지중해 남쪽의 어떤 지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페니키아는 지리적인 위치가 하도 좋아 가지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뭐 한 1500 년에서 한 1200년, 이때는 이제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 이후에는 또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바빌론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끝나고 나서는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중세 시대에는 또 십자군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도 한 400년 정도 받았고,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던 거죠, 이 레바논 지역이. 그러다가 1차 세계 대전이, 그때 인제 오스만 투르크가 독일 편을 들었다가 인제 망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알제리하고 튀니지하고 함께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거죠.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다가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국가가 돼서 지리적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지중해 남쪽 지역의 어떤 금융과 관광 중심 국가로 굉장히 인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레바논이 독립을 할 때 그 옆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그다음에 옆에 있는 시리아의 끊임없는 침공을 받아야 했고, 게다가 또 70 년대에는 이 레바논이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그 시아파도 많고 수니파도 많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많대요. 이렇게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내부에 인제 내전까지 생겨 버린 거죠. 그래서 70 년대에는 내전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게다가 이 레바논 지역 남쪽에는 산맥이 있는데 거기가 인제 반군들이 은신하기가 아주 좋은 적합한 그런 지역이어 가지고, 지금 또 헤즈볼라가 그것을 거점으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또 그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라는 빌미로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베이루트를 폭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소설은 그런 레바논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라는 걸 깔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을 접할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왠지 레바논 하면 호기심이 들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또 우리한테는 이슬람 문화가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게다가 또 레바논 하면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 왠지 잔혹하고 불편한 얘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요즘에 이제 작가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학을 좋아하는 70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네,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했고, 작가의 그 시도는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한 거죠. 왜냐하면 레바논 이야기라고 하면 조금 멀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레바논에 사는 평생 동안 책을 읽어왔던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반대로 호기심이 확 생기는 거죠. 작가의 정말 탁월한 장치였던 거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작가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구지게 생긴, 재미있게 생긴 작가분이고 남자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자인데 작가분은 남자분입니다. 조금 소개를 하자면 작가의 이름은 라비 알라메딘이라고 하고 1959년에 태어났고 레바논 출신의 미국 작가이자 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레바논 사람이었는데 1959년도에 요르단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는 동안 쿠웨이트에서 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자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UCLA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했습니다. MBA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MBA를 취득한 다음에 갑자기 화가와 작가로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특별한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라비 알라메디는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왠지 여성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작가가 자신은 비록 레바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둘 다 레바논 분이고 뭐 레바논에서 어릴 때 산 적도 있으니까 레바논에 대해서 뭐 모르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아니고를 떠나서 모국이라면 사람이 모국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볼 때 레바논 하면은 아 거기 뭐 맨날 뭐 이스라엘한테 맨날 뭐 얻어 터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기관총 쏘고 다니고 막 사람들 죽어 나가고 막 건물들 맨날 팍팍 터지고 막 그런 나라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작가 라비 알라메디는 아니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레바논에도 미국처럼 여러 사람이 있어.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폭력적인 사람도 있지만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레바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한테 자신의 모국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을까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신 끝에 발표한 소설인 것 같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여자는 미국에서는 2014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뮤진트리 출판사를 통해서 올해 2월 달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 이겁니다. 도시가 불타오를 때 누군가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읽어야 한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소설 전체를 대표하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가 폭격에 의해서 불타오를 때 누군가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읽어야 한다. 이런 문장이 가장 인상에 남았고 어쨌든 작가가 70대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레바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설이니까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인공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70년 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은 알리아입니다. 알리아는 아랍어로 높은 데 있는 사람,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현재는 72세입니다. 이 알리아를 저희 방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2번 완독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알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페르난도 페소아다. 방금 전까지 레바논 70대 여성이라고 할 때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였는데 갑자기 프루스트 페소아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좀 문학의 마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갑자기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마법의 단어들이었던 것 같아요. 프루스트나 페소아. 그리고 이 알리아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문학을 번역해온 분인데 이 얘기는 조금 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리아를 낳았을 때
그 알리아의 이름처럼 마치 자기의 딸을 하늘처럼 아꼈던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리아가 2살이 되기 전에 사망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미망인이 됐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미망인이 된 나이는 1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 이제 고민을 해 가지고 너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까 집안에서는 이 알리아의 어머니를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건 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가끔 보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죽은 남편의 동생과 재혼을 해서 그와의 사이에 뭐 아들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알리아는 이 양아버지와 어머니 품에서 자랐겠죠. 근데 이 양아버지는 모두에게 친절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모두에게 친절하면서도 또한 모두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친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이 소설에서는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아들들 그리고 남편 그러니까 관심이 자기 자신과 아들 그리고 남편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나 학교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러다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알리아도 16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남편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재미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알리아가 결혼하게 된 남편은 몸도 마음도 모두 작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몸이 작다라는 얘기는 성기능 장애가 있는 남자였다. 이것을 이제 돌려서 몸도 작고 마음도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는 이 남편이 조국 알리아의 조국 레바논을 상징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뭐 현대 소설은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뉘앙스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때문에 자기가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 모든 걸 인제 이 남편은 알리아의 탓으로 인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4년 만에 이 알리아에게 이혼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알리아는 20 살에 이혼녀가 된 거죠. 근데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이 없는 이혼녀로 살아간다라는 게 꽤나 힘들었었나 봐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에게서 좀 녹록치 않은 시선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행히도 어느 서점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서점은 베이루트에 있는 소수의 문학 애호가들을 위해서 만든 서점이었는데 주인이 뭐 돈을 벌겠다라고 만든 서점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문학 애호가라는 걸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서점이었는데 당연히 손님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알리아는 20 살에 이 서점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50년 동안 서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 주인이 사망해서 서점이 문을 닫을 때까지 50년 동안 그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세를 내고 생활비를 마련하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알리아가 책을 좋아하는 세계 문학을 좋아하는 분인데 어린 시절에는 안나 까레니나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세계 문학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데 책을 사려면 비싸잖아요.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리아는 서점에서 일하면서 책을 주문할 때 한 권이 필요하면 두 권을 주문하고 또 두 권이 필요하면 세 권을 주문해서 하나는 자신이 챙기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수천 권의 책이 쌓이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다. 그러다가 22살 때부터 번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0년 동안 번역을 했는데 세계 문학을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에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레바논에는 영어나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베이루트에서 세계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뭐 배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 배운 사람들은 영어나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영미권이나 프랑스 문학을 보겠다라고 하면 베이루트 사람들은 그냥 프랑스판이나 영어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리아도 애초에 영어나 프랑스어로 쓰여진 소설은 번역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운 거죠. 그래서 알리아는 독일어나 러시아어나 포르투갈어 같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소설들을 번역하기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알리아가 그렇다고 독일어나 러시아어나 포르투갈어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페소아의 작품도
프랑스어로 번역된 작품을 알리아가 보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심리적인 기준인 것 같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번역을 하는 이제 두 번째 기준, 더 중요한 기준은 번역을 하는데 출판은 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독자들이 눈이 딱 커지는 거죠. 아니, 번역을 하는데 출판을 안 해? 그럼 왜 번역을 하지?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게 만드는데, 이때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원고들이 출판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들은 내 삶의 증거일 뿐 누군가에게 읽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리아는 결국은 번역이라는 그 작업을 그 내면의 성을 쌓는 그 용도로만 생각을 한 것이지, 그것을, 그러니까 출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지는 않아. 이것은 내 내면의 나를 지키기 위한 내면의 성이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의미에서, 내 스스로 고립과 고독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에서 번역을 출판하지 않기로 결심한 게 아닌가. 결국은 번역을 하되 출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 알리아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여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아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외부와의 어떤 관계를 끊고 싶다. 레바논이라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의 그 굳건한 성 속으로 숨어들고 싶다. 그 안에 머물고 싶다 하는 그런 강한 욕구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번역도 그냥 재미삼아 한 게 아니라 50년 동안 지금까지 37권을 번역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번역한 소설이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 이 아우스터리츠가 그 홀로코스트 있죠. 유대인 학살을 매우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왜 레바논 여성이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공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이어서 공감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모든 폭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스스로를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면서도 혼란으로 가득한 베이루트에서 문학이라는 자기만의 요새를 구축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소설은 설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 소설에 담긴 이야기도 중요할 텐데, 이야기도 굉장히 현명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72살 된 여성 알리아의 일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나보코프의 책에서 나보코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독자는 보편적 관념보다는 개별적 상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작가가 똑똑하고 레바논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과시하듯이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희한테 필요한 지식을 알려줄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독자들은 어떤 작은 토막토막을 가지고 자기만의 상상을 하는 걸 훨씬 좋아한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였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에 나보코프의 말처럼 그것에 걸맞게 이 소설의 작가는 알리아의 어떤 작은 일상들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상상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자, 그래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이제 몇몇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알리아 주변에 있는 몇몇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알리아의 평생 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인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다식증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면서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증상을 다식증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문학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면의 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텐데, 이 한나라는 사람도 보면은 주인공처럼 이 레바논에서 살아가는 여성이라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갇혀 있는, 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자기 내면 세계에 문학의 성을 세워서 레바논의 현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 한나는 주인공과는 다르게 좀 자기만의 공상의 세계에 빠진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공상 속에서는 이런 거죠. 현실이 아니라 공상 속에서는 이 베이루트가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네,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픈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 한나라는 인물은 자신이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상상으로 평생을 버텨온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은 자기만의 망상에 불과했고 자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혼자였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르시시스트라고 명명했던 어머니가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주인공 알리아의 기억에 단 한 번도 이 어머니는 알리아의 머리를 빗겨준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주인공이 문학으로 세운 성을 내적으로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였겠죠. 소설 속에서는 막 엄마가 막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집으로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엄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공이 내적인 성으로 도망치려고 해도 끊임없이 내면에서 이제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남아 있었는데,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세족식 나와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세족식이 되게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 알리아가 엄마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막 그렇게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서 거칠어진 발을 뭐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담그고 그걸 비누로 정성스럽게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길게 자라서 그 살을 찌르는 발톱을 하나하나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바세린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기는 그 세족식에 대한 묘사가 아주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상상 속에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자신은 관념적인 문학 세계 속에서 인류를 사랑하는 건 쉽지만 눈앞에 미운 노인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어머니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역사적 파도에 휩쓸려서 부서진 또 한 명의 불행한 여성이 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발을 씻기면서 '아, 나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고 멀리해 오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 어머니 또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무너진 그런 또 한 명의 불행한 여성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쨌든 이 어머니는 결국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뭐 모성일 수도 있고 뭐 조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화해한다기보다는 그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는, 뭐 한나처럼 자신이 레바논에 속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새 마녀입니다. 새 마녀. 근데 이 책을 가장 유쾌하게 만드는 인물들인데, 새 마녀, 맥베스의 그 새 마녀는 무시무시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새 마녀는 정말 유쾌한 새 마녀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아파트 이웃들입니다. 그 건물주가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교수의 부인이 있기도 하고 또 교수의 부인이면서 본인이 교수이기도 한 그런 이제 세 마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 마녀들은 주인공보다 한 10살쯤 어린,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70대 초반이니까 한 60대 초반쯤 되는 사람들인데, 이 책은 기본이 50년이에요. 세 마녀는 50년 동안 함께 이웃으로 살면서 우정을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60대 여자분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모여서 커피 타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 동안 수다를 떨고 또 같이 또 미용실에 가기도 하고 뭐 다리털을 제모하러 같이 다니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제 그 세 마녀 중 한 명이 인제 불륜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그걸 인제 챙겨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50년 동안 아주 자기들끼리 다복하게 살아온 그런 세 마녀가 있는데, 그렇게 수다스러운 모습을 알리아는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50년 동안 알리아는 또 그녀들을 피해 온 거예요. 피해 다닌 거죠. 자기 혼자 있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책 워낙 괜찮으니까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소설 뒷부분에서 이 알리아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까지 알리아가 50년 동안 해온 번역이 전부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알리아는 자신이 50년 동안 번역해온 원고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한나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알리아가 50년 동안 피해왔던 새 마녀가 들이닥칩니다. 결국 새 마녀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세 마녀가 커피 주전자와 커피잔 세트를 들고 알리아의 아파트로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역으로 알리아는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꾹꾹 닫아왔던 그런 자기 성의 문을 그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활짝 여는 것을 통해서 알리아는 희망을 얻으면서 이 소설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뭐랄까 독자 입장에서는 '아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을 네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자 이렇게 소설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현재 레바논에도 희망이 있기를 네 기대하면서 오늘 불필요한 여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